이슬람 교도는 주로 13세기에 문명을 자극하는 요소였어요. 그리고 비잔티니는 주로 15세기에 그런 역할을 했다. 비잔티니는 뭐예요? 동로마 제국에 있던 그리스인들이죠.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가 주로 13세기에 문명을 자극하는 요소가 됐다라는 것은 그리스의 철학을 전해줬기 때문에 비잔틴인이 주로 15세기에 영향을 줬다. 이것은 동로마 제국 쪽에 있던 그리스인들이 그 그리스 철학을 전달해 줌으로써 르네상스,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일어날 수 있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슬람 교도는 스콜라 철학을 자극했다. 그리고 비잔틴인은 르네상스를 자극했다. 스콜라 철학이 뭐예요? 이따가 나올 텐데 가톨릭 철학에서 처음에는 플라톤이 중심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생겨난 철학 사조가 스콜라 철학이에요. 그 유대인은 스페인의 무어인과 그리스도교 사이에서 연결고리를 만들었다. 뭐냐? 스페인을 이제 아랍이 정복했을 때 유대인이 거기 살고 있었는데 아랍인이 물러나고 그리스도교가 스페인을 정복했을 때에도 유대인이 거기 남아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랍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번역서들을 제공할 수가 있었다. 그레고리우스 7세는 뭐예요? 주교를 교황이 지명하는 거다. 아닌데 하인리히 4세가 그거에 반기를 들었었죠. 그래서 우르바누스 2세는 세속군주의 성직 수여에 반대하는 교령을 다시 선포했다. (1093년) 하인리히 4세의 아들 콘라트가 부친에게 반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교황하고 동맹을 맺었다. 그래서 북부 이탈리아를 정복했다. 그래서 북부 이탈리아의 롬바르디아 동맹, 이게 뭐냐면 밀라노를 수정으로 하는 여러 도시가 맺은 동맹이에요. 이 동맹이 교황을 지지한다 라고 선언을 했다. 그리고 우르바누스 2세 1095년 클레르몬 공의회에서 십자군 원정을 선포했다. 그래서 교황 권력의 증대를 꾀했고 잔혹한 유대인 대학살을 일으켰다. 북부 이탈리아 도시들은 밀라노에 동조하면서 붉은 수염 황제 프리드리히한테 대항하려고 공동 전선을 펼쳤다. 황제한테 맞섰다는 거죠. 북부 이탈리아 도시들이. 그러기 위해서 교황하고 동맹을 맺고, 그래서 프리드리히 황제가 처음에 밀라노를 여러 도시를 포위하고 밀라노를 점령했어요. 1162년에. 근데 5년 후에 롬바르디아 동맹을 맺은 도시들이 밀라노를 다시 탈환했다. 그래서 프리드리히 1세는 1176년 레냐노 전투에서 패배하고 롬바르디아 동맹 도시들을 자유로운 도시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도시들이 얻은 권력으로 자유가 됐으니까 이탈리아 여러 도시가 세속 문화를 발전시켜서 문학, 예술, 과학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그리고 12세기에 북부 이탈리아의 무역 여건이 안정돼서 상인이 많아지고 번성했다.
하이린이 3세 시대까지 밀라노 시민은 밀라노의 대주교를 추종했어요. 근데 파타리노 운동이 상황을 바꿨다. 파타리노 운동은 개혁운동, 교회 개혁운동. 그래서 대주교는 귀족 계급의 편을 들었어요. 근데 대주교와 귀족 계급에 대항하는 민중운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런 민중운동의 결과로 민주주의의 시초가 될 만한 요소가 생겨나고 도시의 통치자들을 시민이 선출하는 그런 정치 체제가 생겼다. 그 십자군 전쟁으로 많은 유대인이 학살되었어요. 근데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플하고 문화적 교류를 자극한다. 콘스탄티노플은 뭐예요? 지금의 이스탄불이에요. 네? 동로마 제국의 수도. 12세기와 13세기 초반 이런 교류의 성과로 그리스어 문학작품을 라틴어로 옮긴 번역서들이 많이 나왔다. 서유럽에서는 라틴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어를 번역을 해야 되는 거죠. 스콜라 철학의 특징은 글쓴이에게 정통신앙으로 보인 것의 범위 안에 갇혀 있었다. 그러니까 정통, 가톨릭교 거기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면은 자기 생각을 철회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 하려고 하질 않았어. 근데 뭐 교리가 사색을 지나치게 위협하지 않는 곳이라면 이성의 활동은 자유로웠다. 최초의 스콜라 철학자로 간주될 사람은 로스켈리누스다. 근데 이게 안셀무스와 아벨라르의 논쟁적 저술을 통해서 로스켈리누스의 견해가 알려졌다. 그러니까 로스켈리누스의 견해가 어디 뭐 특별히 저술돼 있고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안셀무스에 따르면 로스켈리누스는 보편자라는 게 발음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보편자는 낱말을 발음할 때 일어나는 물리적 사건일 뿐이다. 이런 걸 유명론이라고 그래요. 유명론. 오직 이름일 뿐이다. 보편자는 이름만 있는 거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그거에 반하는 게 실제론이에요. 실제론은 이상이라는 게 실제로 있다라는 거예요.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로스켈리누스는 일반적으로 부분들로 이루어진 어떤 전체는 현실성을 갖지 못하며 어떤 전체가 뭐예요? 여기서 보편자, 유, 종 이런 것이 현실성이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낱말일 뿐이다. 로스켈리누스의 제자 아벨라르가 또 뛰어난 학자였다. 긍정과 부정이라는 책을 1121년과 1122년 사이에 썼다. 특정한 결론에 도달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논제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변증법적 논증을 제시한다. 그래서 아벨라르의 철학은 비판적 분석이다. 대체로 언어 분석이다. 논리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보편자라는 것은 여러 다른 사물의 수로가 될 수 있는 것. 근데 우리는 사물의 수로를 부여하지 못하고 낱말의 수로를 부여할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수로라는 건 이거죠. 뭐 멜이라는 개체가 있으면은 멜이는 개다 라고 하면 개가 수로인 거죠. 이다 라고 하는 게 수로죠. 그러니까 이제 보편자라는 것은 수로로 쓰일 수 있는 말이라는 거죠.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자, 사물은 서로 유사하며 이러한 유사성에서 보편자가 생긴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 A가 있고 고양이 B가 있는데 유사하다.
그래서 고향이라는 개념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지만 유사성 자체가 사물은 아니다. 유사점을 사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실제론의 잘못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유사점이 뭐였어요? 이상인 거죠, 이상. 보편적. 이상이라고 말하면은 그게 플라톤의 용어고, 또 비슷한 거를 아리스토텔레스의 용어로 말하면 보편자예요. 그래서 몸이 건조한 스콜라 철학과 반대 성향의 신비주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성 베르나르두스가 지도자였다. 그래서 이 사람은 종교적 진리를 추리가 아닌 주관적 체험과 명상 속에서 추구했다. 뭐 이게 신비주의자들이 다 이런 거죠. 자, 인노켄티우스 3세 교황, 이 사람은 알비파에 반대하는 대십자군의 소집을 명령했다. 그래서 남부 프랑스에서 이단 사상을 근절함과 동시에 다른 뭐 여러 가지 문화라는 것도 다 파괴했다 이 말이죠. 알비파라는 것은 이단으로 이제 판명이 난 그런 파인데 선과 악이 있는데 물질적인 것은 악이고 정신적인 것이 선이다. 그래서 우리는 금욕생활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알비파의 어떤 기원이 또 있는데 그건 이제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겠어요. 알비파는 이단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단 중에 하나예요. 인노켄티우스 3세는 오토 황제와 반목하며 프리드리히 2세를 황제로 선출, 그러니까 이제 게르만족한테 오토 황제를 폐위시켜라 라고 요구했고, 게르만족들이 오토 황제를 폐위하고 교황의 제안에 따라서 프리드리히 2세를 황제로 선출했다. 그리고 교황청의 권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교회 법전을 만들었는데 발터 폰데어 포겔바이데가 이 법전을 지옥에서 보낸 암흑의 책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교황의 권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그냥 혹독한 내용이 담겨 있었겠죠. 프리드리히 2세는 십자군 원정에 반대했다. 그리고 롬바르디아 도시들과 분쟁을 일으켰다. 그레고리우스 9세는 십자군 원정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를 수행하지 않으려는 프리드리히를 파문시켰다. 근데 1228년에 프리드리히가 파문당한 상태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이슬람교도와 화해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전략적 가치는 없지만 그리스도교한테 중요한 이유를 이슬람교도한테 설명을 해가지고 평화롭게 예루살렘을 자신에게 반환하게 했다. 이게 성과긴 한데 교황은 이걸 싫어했어요. 왜? 이슬람교와 어떤 협상을 타협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프리드리히 황제는 약간 그 개혁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자유로운 무역 거래를 확립했고 왕국 내부의 인습을 철폐했다. 그레고리우스 9세가 1241년에 죽고 인노켄티우스 4세가 교황으로 선출돼서 프리드리히의 적수가 됐다. 인노켄티우스 4세는 프리드리히 황제의 파문을 선언했다. 그리고 그에게 대항할 십자군을 결성하라고 하면서 황제를 지지한 자는 모두 파문했다.